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 대학 동양학위 연구소장인 제임스 루이스 교수가 도서관에서 즐겨보는 것이 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CD롬. 한국사가 전공인 그는 이 CD롬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루이스 교수가 이 CD롬을 본 것은 4년 전이다. 조선왕조실록 CD롬의 탄생. 그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말했다. It is a marvelous tool, and this is a revolution as important as the invention of printing. This is the new age we're entering, and it will change everything. 제임스 루이스 교수가 혁명이라고 말했던 조선왕조실록 CD롬,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석장의 CD롬 안에 글자 수로는 약 2억 자, 원고지에 써서 쌓으면은 63빌딩 3배 높이에 달하는 413권의 조선왕조실록 구격본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CD롬이 세상에 나온 것은 지난 95년 10월. 저는 그때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보화 시대니까 이런 게 다 나오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 CD롬은 학계는 물론 우리 주변에 걸쳐 뜻밖의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이 CD롬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역사학자나 신세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여름 막을 내린 역사 드라마 용의 눈물. 당시 힘있고 사실감 넘치는 극적인 구성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무엇보다 개성이 강한 실존 인물들이 등장, 많은 극중 스타를 탄생시켰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영무. 몸을 빼시. 아유, 아닌데 용서해 주셔서 제 입이 소신의 접신이 되어사옵니다. 말해봐. 저 그것은 어쩌다가 기방에 들어싸우는데 그게 조영무는 원래 전민 출신이었으나 능한 처세술과 두둑한 배심으로 태종의 총애를 받아 정승의 위치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나 그는 그 시대 다른 인물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버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조영무와 같은 인물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그 일례를 봐가지고 조영무 같은 사람, 우리 용의 눈물에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빅히트도 쳤고 많은 분들이 조영무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일례를 들자면은 조영무 그러면은 옛날에 그 방대한 양을 우리가 하나씩 조영무라는 이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조영무만 뜨기면 다 나와요. 우리 용의 눈물에서는 아주 톡톡히 감춰요 그랬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 말하면 유학 출신인데 군졸이 정승이 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한 경우는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본 경우죠. 딱 누르면 그냥 쏟아지니까. CD롬은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다. 97년 3월부터 1년간 방송됐던 역사 다큐멘터리 TV 조선왕조실록. 실록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독특한 설정과 탄탄한 추리기법으로 조선시대 500년간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통사적으로 다루었다. 홍석부의 집에 가서 남편 얘기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분경죄라 하니 세상에 억울하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물속불 대신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를 만들기 특히 위해서 스튜디오에서는 실록거리 등장, CD롬에서 관련 기록을 직접 찾아 보여주었다. CD롬의 활용으로 이 프로그램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현장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분명히 내려질 것을 우려합니다. 서점가에는 CD롬을 활용한 역사서적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 역사서적 붐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학계였다. 그거 하나. 민창군 이대를. 대학 4학과 1학년생들인 이들은 지금 조선시대 신도비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는 중이다. 대학만 된 거고 묘지는 따로, 묘소는 따로 계시는 거고 구성하고 구경이 있었고 구경이라고. 옛날 같았으면 400권이 넘는 국역본 실록을 일일이 뒤져서 찾아야 했던 자료들을 CD롬을 이용해서 손쉽게 찾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요새 학생들이 이제 한문을 모르니까 이제 전통에 이렇게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학생들이 이제 그 컴퓨터 뭐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러는데, 아, 전통은 그거하고 전혀 결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실록 CD롬을 직접 컴퓨터로 해서 검색을 해보고 나서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반가움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해서 그걸 정리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록 CD롬이 나와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저로서는 아주 참 굉장히 참 다행이다. 또 학생들도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걸로 만드는데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CD롬은 누가 만들었는가? CD롬을 제작한 서울 시스템의 이웅근 회장. 바로 그가 이 모든 변화를 몰고 온 주인공이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지금도 가끔씩 사무실에 내려가 직원들의 업무를 봐주곤 한다. 이건 그 아주 크게, 크게 한번 좀 만들고. 원래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웅근 회장. 그가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실효를 하면 어떤 얘기지? 올해 70살인 이웅근 회장은 1968년 서울대 상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그는 85년 친구의 권유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시작했던 사업은 그때만 해도 무척 드물었던 전자출판 회사였다. 당시 신문사들은 CTS, 즉 컴퓨터 편집 출판 시스템으로 신문을 만들고 있었고, 자연히 전자출판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이웅근 회장은 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CTS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전자출판 회사를 시작한 이웅근 사장은 87년 언론 자유화 조치로 신문사가 늘어나면서 안정되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설비를 국산화해서 가격 경쟁에서 앞섰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신문서체를 계속 개발해 나감으로써 IBM 등 외국 기업의 전자출판을 의존해왔던 국내 신문사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전자출판 회사가 드물었고, 이웅근 사장은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획을 긋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1992년 초, 당시 문화체육부 고위관리가 그에게 던졌던 뜻밖의 제안. 그것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472년간의 역사서로 단일 왕조사로서는 세계 최장 규모의 기록 유산, 수록된 한자가 약 6,400만 자에 이른다. 문화체육부의 제안은
이 실록의 구격본을 CD롬에 담아달라는 것이었다. 신문 제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못했다. 원래 내 자신도 역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대학을 진학할 때 내가 역사학과에 진학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저에 그렇다면 이 조선왕조실록은 정말로 이것은 외국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고 또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10월 3년을 기한으로 하는 실록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구격본 실록은 500쪽 분량의 책으로 413권. 수록된 한글 수가 약 2억 자, 단어가 6천만 자다. 하루 100쪽씩 읽는다 해도 4년 이상이 걸리는 방대한 양이다.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 수백 명의 입력 요원이 밤낮 없이 매달려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구격본을 입력할 때 인명이나 지명은 한자로 함께 표기해야 했다. 그런데 실록에 등장하는 한자들 중에는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희귀한 한자들이 많았다. 이런 한자들은 일일이 디자인해서 새로 넣어야 했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한자가 약 5,000자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한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실록 데이터베이스화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현 박사. 동양 철학 박사이자 컴퓨터 시스템을 6년간 연구한 컴퓨터 공학자였던 그는 중요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문제는 시스템, 즉 모든 체계가 영어로 된 컴퓨터에 한자라는 이질적인 언어 체계를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 컴퓨터는 가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 여기에 입력된 한자 외에는 인식하지 못한다. 만일 새로운 한자를 입력하려면 용량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서는 한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실록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그가 집필한 고문 연구를 보면 각각의 알파벳은 각각 독립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즉 컴퓨터의 한 기사의 시작은 어디인지, 어느 시대 어느 왕의 얘기인지 등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유로운 검색이 되기 위해선 하나하나의 기사를 각각의 다른 컴퓨터 언어로 입력시켜야 하는 것이다. 조선 왕조실록 CD롬의 가장 뛰어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검색 기능. 예를 들면 검색어란에 장영실을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만든 검색 항목만 해도 40만 건.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전부 검색 자료를 만들고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보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은 일이에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결과를 꼭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죠. 역사를 CD롬에 담는 하나의 실험. 그 실험 같았던 실록의 데이터베이스화에는 많은 노력과 전문 인력이 동원됐다. 참여 인원만 해도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렀는데, 먼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투입된 전문 프로그래머가 연간 20명. 그리고 5,000자의 한자를 새로 디자인하기 위해 연간 약 150명의 서체 개발 전문가가 투입됐고, 숙련된 전문 입력 요원이 연간 최대 300명. 또한 3년간 내용 자문에 관여하기 위해 전국 대학 사학과의 교수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전문가의 수가 약 200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입력하는 데 동원된 사람
또 교정을 보는데 동원된 사람,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그 검색하는 색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색인을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에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도 당초의 예산보다는 뭐 5, 6배 이상이 들어서 지금 초판이 나올 때까지 소요된 돈이 50억이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CD롬 석장을 만들기 위해 50억 원이라는 돈과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역사와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10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중소기업 규모의 전자출판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대역사였습니다. 기대했던 정부의 지원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크게 돈이 될 거라는 보장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용군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5년 10월 조선왕조실록을 CD롬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실록 CD롬 발표회에 모여든 국내 사학자와 국문학자, 그리고 작가들은 실록 CD롬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이제 CD롬 만들고 초청받아서 그날 발표회 하는데 갔는데 기분이 참 뭐라고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고 작은 떨떠름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수천 장 그 만들어서 남긴 기록이 이게 전부 그 2000장은 제가 이것만 그 옛날에 다 한문을 이게 해가지고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게 된 거예요, 다. 왜냐면은 그게 나오면 한번 눌러가지고 착 하면 일찍 하고서 누르면 일찍이 조선시대가 쫙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실록을 많이 봐왔지만 수공업적으로 봐왔는데 대단히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만약에 이런 CD롬에 나왔다면 우리 노력은 상당히 그 전략될 수 있었을 텐데 옛날에 무조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수밖에 없었죠. 그 놀라움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실록 CD롬이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됐던 것은 97년 스톡홀름 한국학 관련 학술연구회. 옥스퍼드 대학 루이스 교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당시 스톡홀름에서 CD롬이 처음 발표될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We were completely freed from searching for information. Now we could find it very easily. And that is the most revolutionary aspect. The crowd was, as I say, shocked, and people were applauding, and they were standing up and asking questions, and it was quite a spectacle, actually. 이후 실록 CD롬은 전 세계 한국 학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 천리대학의 한국학자 히라키 교수. 실록 CD롬의 발간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실록 CD롬은 그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선시대 의대 관련 사항을 검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그리고 한문 원문으로는 굉장히 그 어려운 말들이 번역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우리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편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예의에 관한, 의대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원문에 쓰여져 있는 한문 자체가 굉장히 해독하기가 힘든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글 번역판에서 보면은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원문하고 대조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대학에서도 한국의 실록 CD롬 발간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수권 사업인 일본 한자의 폰트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어 무척 즐거운 다무라 교수. 일본 고전을 전산화하기 위해 그는 몇 년 전부터 마땅한 폰트 전문 업체를 찾고 있었다. 폰트란 디지털 활자로
전자출판에 없어서는 안 될 소프트웨어. 그는 그것을 서울 시스템을 통해 겨우 구했다. 李会長の熱心なご推進によってすでに4万9000から5万の日本の漢字をお持ちでしたし、それからハングル文字はご存知のように、大体その、古いところまで遡ってお作りになって持っていたんですね。それで、ソウルシステムズの方からすでにお作りになっていたものの、4万9000から5万の漢字を、貸していただいて、それをもとにしてそれに日本独自使われている漢字を足して6万4000字という漢字のフォントを作るところまで来ました。 실록 CD롬 작업을 통해 서울 시스템은 약 2천만 자의 한자 폰트를 보유하게 됐고 일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도쿄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형 드론 컴퓨터. 드론 컴퓨터에는 영어가 보이지 않는다. コードですね。こういういろいろな例えばこれもそうなんですけど、これもこれは韓国のもので。 개발팀은 20세기 서구적인 컴퓨터와는 다른 아시아적인 문화가 담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권의 공동 언어인 한자를 상당수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드론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가 바로 한국 서울 시스템에서 개발 공급한 것이다. 도쿄대학이 이처럼 일본 내 디지털 서체업체가 아닌 한국의 중소전자출판사와 손을 잡은 이유는 단 하나. 시대별,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한자 약 2천만 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こういうものの絵を出すだけじゃなくて説明をやっぱりつけようとすると古いその漢字とかですねの字体も作ん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私李会長はですね非常に先見の目のあった方だと思うんですけど、21世紀はですねこういうように全ての本がですねだんだん紙じゃなくてこういうような電子的な形にみんなしていくっていう時代ですね。要するにデジタルアーカイブとか電子ブックとかとにかく紙の本がなくなってコンピューターの中でこういう本やですね書物とか情報をやり取りする時代になってくると。でそうなった時に早くからそれに気づかれてですねデジタルフォントを作る会社を作る。多分李会長が会社を作れるところはあんまりまだインターネットもなかった時代ですしフォントを作るなんていうことはですねポピュラーじゃ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 이런 교류에 힘입어 서울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서체를 일본 문부성에 공급했다. 그 디지털 서체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적. 이름과 지명에 어렵고 희귀한 한자가 많아 이 역시 서울 시스템이 개발 공급한 디지털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시스템의 디지털 폰트는 일본의 한자 서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런데 실록 CD롬의 반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이곳에서는 최근 동양 최대 한약재 전시실을 마련하고 우리 전통 한약재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했다. 특히 장일무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신약개발팀은 우리 전통약초의 임상 효과를 검토해서 신약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동양 최대 고전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고전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전혀 경험이 없어 난감해하던 차에 신약 개발팀은 실록 CD롬 발간 소식을 듣게 됐다. 아, 이거는 참 엄청난 일을 했구나. 우리가 또 이 전통의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많은 한자를 입력시킬 수 있고 컴퓨터에다가 또 조선왕조실록을 또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손잡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거죠.
96년 서울 시스템은 동의보감 데이터베이스화에 착수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동양 최고의 의학 기술과 약재 사용에 의해 그리고 약재 임상 효과 등이 6,000장에 이르는 칼라 도면과 함께 입력됐다. 그리고 6개월 후 동의보감은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가진 한 장의 CD롬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으로 시작된 고전의 전선화 작업은 동의보감을 거쳐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서울 시스템은 한국 고전은 물론 일본, 중국의 한자 기록 유산의 데이터베이스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스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업체로 국내외의 인정을 받게 됐다. 그 공로로 이용군 회장은 96년 10월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혁명. 조선왕조실록 CD롬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는 문화훈장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문화사업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군 사장에게 돌아온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혁명이라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록 CD롬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신문 전자출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실록 CD롬 발간에 쏟아부었던 이용군 사장.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CD롬 발간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CD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번역의 오류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번역 CD롬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D롬을 제가 번역된 거 쫙 있잖아요. 그러면 원본을 찾아서 꼭 다시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완벽하다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어느 쪽에서는 직역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의역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축약 번역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질이 똑같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유는 사람 이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은 한자 두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실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잘못 찾아가지고 그 이름을 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번역의 오류, 그것은 국역본 실록 자체에 있었다. 실록 번역을 시작한 것은 64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번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첫 번역이었고 원문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26년이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번역 작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간 당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수종본 발간은 번역 못지않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학계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스템은 CD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가 제기되는 대로 학계의 조언을 받아 수시로 데이터를 고쳐나갔다. 이 점에서 실록 CD롬의 위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많은 사람이 실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야만 가능했었던 국역본의 수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김으로 해가지고 의심나는 귀절들을 검색을 해서 유사한 사건들을 전부 한꺼번에 찾아서 서로 대조해 본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능률적으로 이 번역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쳐진 데이터를 기초로 97년 국역본 실록 정보판이 발간됐다. 기능상의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번역상의 오류까지도 수정한 업그레이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CD롬이 전혀 팔리지 않는 것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기대했던 학교와 연구소에서 CD롬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다가 복제판이나 돌기 시작했다. 정품의 가격은 500만 원. 그런데 복제판은 30만 원, 10만 원, 나중에는 5만 원에까지 거래됐다. 심지어 97년 증보판이 나왔을 당시에는 발간 발표와 거의 동시에 시중에 대량의 복제판이 깔렸다. 한글판 조선왕조실록 출판에 투입된 돈은 50억 원. 그러나 98년 초까지 판매된 CD롬은 겨우 250개, 투자한 돈의 25%만 겨우 되돌아왔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용근 회장은 이미 시작한 고순종 실록의 CD롬 제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실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고순종 실록은 98년 6월 CD롬으로 처음 구격본이 나왔다. 특히 고순종 실록은 원문과 구격을 한 화면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러나 이런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CD롬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다. 여기에 IMF 상황이 겹치자 신문 제작 사업의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 끝내 작년 여름 서울 시스템은 부도를 내고 말았다. 무리하게 실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던 그에게 따가운 비난이 쏟아졌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뭐 가족 또 회사 내에 있는 그 직원들까지도 그 너무나도 벅찬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데서 전부 그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이 사업은 당초부터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해야 될 또 그런 사업이고 했는데 그 후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됐다. 3년간 CD롬 작업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러한 피눈물 나는 제살깎기 노력과 함께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그런 속에서도 고전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계속됐다. 그리고 5개월 후인 지난 2월 법원은 서울 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올린 성과를 인정, 화의를 결정했다. 그렇게 힘겹게 서울 시스템은 살아남았다. 화의 결정, 그것은 서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됐고 그런 가능성은 실록 CD롬 제작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용근,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전자출판회사의 경영주가 아니었습니다. 국학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그는 귀중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산화야말로 우리 고전의 세계화, 더 나아가서는 한자 문화에 접근이 어려운 다음 세대에게 방대한 양의 우리 기록 문화 유산을 전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꿈을 갖게 된 이용근. 재기에 성공한 이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 갑니다. 어렵게 서울 시스템을 되살린 이용근 회장. 그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92년 구격본 CD롬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했던 일. 그것은 바로 원문 실록의 데이터베이스화였다. 그는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고속 한자 입력 시스템을 개발했다. 바로 뿌리법이었다. 뿌리법이란 우선 영어가 25개 알파벳을 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즉 기존 방법은 먼저 한글로 친 뒤 그것을 한자로 변환한다. 이 경우 입력 속도는 빨라야 1분의 10자 남짓. 그런데 뿌리법은 자판에 있는 36개의 알파벳 키를 이용해서 한자를 한 타에서 5타로 나누어 입력한다.
경우 초보자라도 1분에 30자, 숙련된 경우 1분에 150자의 한자를 입력할 수 있다. 한자 입력 속도를 약 20배 이상 높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자 입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실록의 원문은 이렇게 띄어쓰기나 방점이 전혀 없어 한자의 해박한 전문가라 해도 해석이 결코 쉽지 않다. 단순히 원문을 입력하는 데서 그치면 데이터베이스화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진다. 국역 CD롬처럼 자유로운 검색이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자 상식이 부족한 사람까지도 원문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바로 거기에 원문실록 데이터베이스화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원문실록 CD롬 작업을 지켜보던 이웅근 회장은 95년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았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 당시 이웅근 회장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은 것은 표점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여기서 그럼 한번 연복사라고 하는 요 내용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유관한 표점이란 해석을 돕기 위해 문장에 점 등의 여러 가지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웅근 회장은 이곳의 고전 전문가들에게 표점 작업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의 고전 전산화 의지를 높이 산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작업에 흔쾌히 참여했다. 그로부터 4년째 이곳에서는 사학자와 한학자 20명이 표점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학자들이 1차 표점을 표시한 뒤 논의를 거쳐 이곳 2차 표점실로 넘겨진다. 2차 표점 작업은 주로 한문에 해박한 한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요 주어를 인용하는 건데 이것은 떨어진 데다 요 떨어지는 표를 또 넣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하고 요 점은 요로 가야 된다 이거야. 응? 지의로 이렇게. 그래서 요런 데에 요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한 것을 내가 이걸 지금 이 표점 작업으로 잡는 겁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이 세계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걸 세계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야 할 텐데 국문 번역 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그 표점이 있습니다. 이 종류가 16가지인가 17가지인가 돼요. 글자 한자에도 무슨 점을 찍느냐, 성명에는 무슨 점을 찍느냐, 지명은 무슨 점을 찍느냐, 의문표, 쉼표, 따옴표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놓으면은 요 글자만 알으면 무슨 말인지 대강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표점은 중국에서 하던 방식이었으나 원문실록에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표점 방식이 도입됐다. 먼저 사이 띄우기를 하고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을 첨가한다. 그리고 원래 중국식 표점에서는 지명, 인명 등의 독특한 모양의 밑줄을 그었으나 원문실록에서는 지명은 감청색, 인명은 초록색, 그리고 그 외 중요 단어는 빨강색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한자로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빽빽하게 붙어있던 한자 원문은 한자를 아는 사람은 물론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대략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변했다. 표점 작업은 현재 약 90% 정도 이루어졌다. 내년 말쯤이면 이 원문 실록은 CD롬이 되어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것이다. 처음에 이웅근 회장이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국역본 실록의 데이터베이스화였다.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스스로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를 부도로까지 몰고 갔던 국역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경제학자이고 사업가였던 그가 이렇게 경제적이지 못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역사적 배경을 한문 문화에 두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한문을 쓰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한국 사회가 있게 한 그 과거의 문화, 전통시대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이 한문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그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를 몇 사람 데리고 대만으로 해서 홍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을 가게 되면은 비행기 속에서 반드시 한자로 자기 이름을 써놓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양반들의 이름을 한자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뿌리에 대한 그 인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특히 고전을 전환해서 우리 민족은 누구나 자기의 그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고 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은 대부분 이렇게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가 미래에 활용해야 할 훌륭한 자산이다. 원문 조선왕조실록의 표점 처리 방식은 그러한 의미에서 21세기를 맞기 전에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도전이요 실험이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21세기 우리는 인터넷에서 우리의 고전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웅근, 그는 바로 그 가치를 앞서 깨닫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었다.